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가의 맞춤 교육 세무회계 재무시간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최평국 회계사고요. 여러분들 지금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이 적응이 되셨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뭐 스타트업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저희가 화두를 던지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디테일한 해결 하나하나를 저희가 지금 다 꼬집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이 행하는 비즈니스는 너무나 다양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법률 행위, 그러한 상대방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이슈들, 이런 거는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우리가 컨설팅까지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스타트업 전문 맞춤 교육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포인트들은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실제 실행을 할 때, 오퍼레이션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이슈들을 관리하고 해결하고 어떻게 리스크 테이킹을 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 한번 던지자. 이게 바로 이 스타트업의 주요 이 과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서 이 채권 회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다시피 저희들 가상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있죠. 그러니까 뭐 법무, 노무, 변리, 뭐 회계, 프랜차이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어떤 기업 가치들이 단계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초중기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기업별로 다르지만 우리는 2단계에 해당되는 이슈를 한번 보겠다, 이런 거였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3회, 4회까지는 부가세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쪽입니다. 채권 회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세무적, 그 다음에 회계 쪽으로는 어떻게 이 채권 회수를 인식하고 회계 처리하고 우리가 비용 처리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서비스 기업, 제조 기업, 두 가지 기업을 그냥 예로 들었습니다. 기업의 정상 영업 주기. 영업 주기가 뭔가요, 여러분들? 영업 주기라고 하면은 어떠한 현금을 가지고 제가 한 바퀴 돌리는 거죠. 우리의 영업 사이클을 따라서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있고 그 현금을 가지고 원재료를 매입하겠죠. 원재료를 매입한 다음에 노무비라든지 제조경비 등을 투입시켜서 실제 이 원재료와 함께 제품을 생산하겠죠. 그러한 생산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완성이 되면 그 제품을 영업부서, 판매관리부서에서 다 팔겠죠. 그 제품이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매가 된 다음에 당장 판매하자마자 돈을 먼저 받거나 판매를 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돈을 받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거대한 대량의 물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물량은 실제 물건부터 많이 보내고 그 제품 주기가 있겠죠. 매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에 따라 나중에 회수가 되더라. 그 돈이 회수가 돼서 다시 현금으로 들어가면 그 현금을 가지고 또 뭘 해요? 원재료 매입해서 제품 생산해서 그걸 다시 팔고 좀 기다렸다가 매출 채권이 회수되면 다시 그 돈으로 계속, 이게 바로 하나의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 회사가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별로 그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실제 현금이 투입돼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판매를 통해서 나중에 현금으로 회수되는 것. 서비스 기업도 유사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겠죠. 그래서 서비스가 완성이 되면 런칭이 되고 그 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겠죠. 이 판매의 뭐 방법은 다양하죠. 예를 들어 내가 어플을 만들었다, 또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 수익을 다른 광고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를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 보통은 요새는 다 일부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죠. 서비스를 쓰다가 어떠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유용한 기능들은 유료화로 전환을 해서 그때 돈이 회수가 되겠죠. 그래서 판매가 되면 그러한 매출 채권이 나중에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기업이건 제조 기업이건 현금이 먼저 한번 투입되고 그거에 대해서 제품 서비스가 판매가 되고 다시 그게 현금으로 회수되는 과정, 이런 걸 바로 영업주기라고 합니다. 정상 영업주기에 있어서 가장 약간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죠. 단계별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많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 다뤄야 될 건 부분은 채권 회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 부분, 바로 요 부분. 제품이 판매되고 서비스가 판매됐어요. 그럼으로 인해 실제 바로 판매와 현금 회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거냐,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 채권이 회수가 돼야
현금으로 우리가 돈이 들어올 텐데 서비스 판매, 제품 판매 이후에 이 부분, 이 단절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완을 하려고 어음이란 거를 좀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물건부터 보냈는데 아무런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물건 10억 원어치 보냈는데 너 한 달 뒤에 돈 줘.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그 물건 들고 나르면 저는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는 LC 신용장 제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끼리 할 때는 단순하게 외상 매출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 어음 같은 걸 받죠. 약속 어음을 받아서 일정 기간 지났다가 이 어음을 회수하러 은행을 방문해서 돈을 찾는 그러한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음에 대해서 지금 잠깐 또 살펴볼 거예요. 어음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회계 처리, 그거로 인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음입니다. 어음. 대표적인 게 약속 어음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도 있지만 요새는 어음을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아직도 어음을 잘 융통하고 있습니다. 어음 한번 읽어볼게요. 어음의 발행인이 일정한 일자, 지급일이죠. 거기에 어음의 수취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대신 어음을 끊어줄게. 이 어음을 가지고 너가 저기 한 달 뒤에 은행 가. 내가 지정한 은행 가가지고 이 어음을 제시하면 너한테 돈을 지급할 거야. 지금 당장 못 줘서 미안해. 그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어음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음의 일련 번호고요. 누구한테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다.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X 1년 3월 31일 날 지급을 하겠다. 발행은 언제 했는데 여기 1월 1일 날 한 거죠. 1월 1일 날 주식회사 벤처가라는 회사가 대표이사는 홍길동이죠. 이 사람이 1월 1일 날 내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너는 3월 31일까지 3개월까지는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왜? 이 약속어음 받았으니까 3개월 뒤에 거의 은행, 지정한 은행 여기 있죠. 여기 은행 가가지고 너가 돈을 찾으면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근데 거의 딱 갔어. 근데 없으면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부도어음이죠. 부도어음. 예. 지급 능력이 상실된 어음을 부도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찌 됐건 문제가 되지 않는 전제하에 이렇게 약속어음을 융통하면 물건을 내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는 거죠. 아직 당장 돈을 못 받았어도 이 어음이 있고, 또 내가 다른 물건을 또 사려고 할 때 이 어음을 가지고 또 융통을 하면 됩니다. 저 거래 상대방 다른 사람한테 또 줄 수 있어요. 즉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음을 줬어요. 왜? 얘가 A에게 물건을 줬으니까. 근데 B라는 사람도 물건을 살 때가 있잖아요. 원재료를 사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을 사거나. 그럴 경우에 C라는 사람에게 내가 A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C는 그걸 가지고 또 밑에 또 융통을 할 수도 있고, 이 3개월 내 1월 1일부터 3월 31일 내에 이 3개월간에는 다른 기업들 간에 이런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여러 단계를 걸쳐서 실제 이렇게 융통이 가능하다. 이런 게 바로 약속어음의 특징이죠. 예. 말로만 그냥 야, 돈 줄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그나마 안전하겠죠. 약속어음이 융통되는 이유입니다. 약속어음을 실제 어떻게 융통이 되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먼저 어음 수취인입니다. 어음을 받았어요. 예. 이 사람이 1월 1일 날 상품을 판매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물건을 받은 이 벤처가라는 회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겠죠. 야,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까 어음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음 결제를 확인하죠. 예. 신한은행, 그러니까 이 독종이라는 회사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신한은행이고, 이 벤처가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국민은행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어음 수취인은 이 어음 소지 추심을 의뢰합니다. 추심을 의뢰한다는 건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은행 간에 그걸 확인합니다. 실제 3월 31일이 됐을 때 어음을 주면서 추심을 하는 거죠. 이 신한은행은. 그래서 국민은행을 그걸 확인해 보고, 국민은행이 이걸 확인해 보니까 실제 돈이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왜? 여기 보시면 3월 31일 이전에 이 어음 금액을 여기 벤처가에서는 입금을 할 거니까, 어음 금액을 입금할 거니까 3월 30일 딱 그 시점 되면 국민은행 입장에선
벤처가라는 그 통장에 여기 100만 원 돈 있으니까 돈 줄게 이렇게 은행에 줍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그걸 확인하고 어음 결제를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거래처 상대방 다 관할하는 은행이 있고 그 은행들을 통해서 실제 지급이 된 3월 30일 시점에 이 사람 실제 채무자의 계좌에 어음 금액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쪽 거래 상대방 은행에서는 서로 결제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취인이 간다. 즉 물건 상품 판매를 한번 하면 독종과 벤처가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만날 일은 없습니다.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3월 30일 날 추심에 의해서 지급이 잘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거죠. 또 전화해서 돈 달라 뭐라 뭐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은행을 통해서 어음을 지급해서 서로 확인해서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약속어음이에요. 이게 어음의 수령과 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음은 서로 융통할 수 있어요. 내가 어음을 받았지만 내가 또 돈이 필요해요. 대신 돈 대신에 어음을 상대방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어음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걸 배서라고 합니다. 배서. 뒤에 배자가 이제 등배자인데 이제 어음의 뒷면에 서면을 하는 거예요. 서명을. 그래서 배서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결제가 돼서 그 지급일 날 돈이 지급되겠죠. 어음 소지인에게. 하지만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배서인은 추가적으로 의무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하지만 건너서 A가 B한테 어음을 주고 B가 C한테 어음을 줬어요. 그럴 경우에 B를 배서인이라고 하죠. 왜? 자기가 직접 발행한 건 아니죠. 발행인은 A고 그 발행을 한 어음을 갖고 있는 B가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어음을 C한테 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배서를 한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 이게 만약에 상환이 안 되면, 근데 만약에 이 어음이 부도가 난다면 뭘까요? 배서인이 어음상 금액을 대신 상환해야 되죠. 이러한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서인에게 불확실한 채무가 존재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발 상황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해야죠. 왜? 당장 돈이 없으니까. 당장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받은 어음을 그 융통합니다. 리스크 분명 있다는 거 암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도가 나서 C가 요청을 해서 B가 이러한 상환 금액을 다 상환을 했어요. 돈을 더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A한테 다시 쫓아가서 돈을 받아내야겠죠. 예, 구상권을 청구해야죠. 그런 방법이 있고요. 어음의 할인이라는 것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 날 거래가 있었는데 3월 31일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3개월간. 그러면 도중에 내가 이 어음을 가지고 은행을 갑니다. 그래서 은행한테 야 이거 어음 좀 너가 인수해줘. 대신 3개월만큼, 그러니까 도중에 내가 기다려야 될 그 기간만큼의 이자를 너한테 줄게. 이런 컨셉입니다. 어음의 만기일이 되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할인료를 공제하고 어음 대금을 받은 거, 이게 바로 할인어음입니다. 할인료는 선이자 어떻게 떼냐? 어음 금액에서 연이자율 곱해서 365분의 1수로 나누는 거죠. 실제 내가 먼저 돈을 가져갔으니까 원래 더 기다려야 되는 그 금액만큼 내가 못 기다리고 돈을 가져갔으니까 그 기다려야 되는 일정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를 내가 가져가겠다. 그 이자는 연이자율에 실제 그 일수만큼 곱해서 그 금액을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어음에 대해서는 매각거래가 있습니다. 매각거래와 실제 할인 거래가 있는데 차입거래가 있는데 매각거래와 차입거래가 있는데 먼저 매각거래는 할인어음의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양수인에게. 그래서 할인 시점에는 현금을 받아요.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회계 처리인데요. 여러분들 스타트업에서는 회계 처리를 직접 꼼꼼하게 하시는 스타트업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아예 기장을 맡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 됐건 이 부분은 그 기장을 하는 측면에서의 회계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뭐 어렵다, 뭐 이걸 꼭 알아야지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은 그 상황을 살펴볼게요. 현금이 나한테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면 보통 왼쪽에 써요. 예, 왼쪽에 쓰는 건 약속이라서 현금이 내가 들어왔어요. 돈 대신 내가 어음을 할인하고 현금을 받았으니까 어음을 없애야죠. 어음을 없애려면 오른쪽에 씁니다. 그런데 그 발생될 수 있는 이자 있죠. 이자만큼은 내가 돈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처분 손실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
900원이 들어왔고 받으러 원래 받을 돈이 1,000원이었는데 실제 900원과 1,000원의 차이인 100원만큼은 뭐예요? 이게 선이자죠. 선이자. 어음을 할인했으니까 이만큼은 처분 손실로 잡는 게 매각 거래고요. 그 다음에 차입 거래가 있는데 차입 거래는 할인어음의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그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 매각 거래 어음을 내가 저쪽에 은행에 팔았는데 실제 이 어음이 만약에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너가 져라, 은행이 아닌 판 너가 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계약에 의해서 돈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 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거죠. 왜? 은행은 모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너한테 돈을 이자 떼고 돈을 줄 뿐인데 나중에 이 어음이 잘못돼서 부도가 발생하면 너가 다 책임져. 이렇게 문서를 확약한 거죠. 그러면 그냥 그쪽은 뭐예요? 어음을 담보로 돈을 꾼 거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어음을 담보로 돈을 꾼 게 바로 이 차입 거래입니다. 차입 거래. 돈을 그냥 내가 융통하기 위해서 이 어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 상태에서 그냥 그 일부 이자를 떼고 돈을 받은 거죠. 위는 실제로 그 은행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어음을 너한테 주는 순간 은행이 만약에 부도가 나더라도 은행이 책임지는 거죠. 그럴 경우엔 매각 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어음 할인 시점에는 실제 똑같이 위에 현금이 들어오고 여기서 어음을 빼는 게 아니라 돈을 꾼 것뿐이에요. 돈을 꾼 거. 이자를 먼저 선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융통하고 나중에 받을 어음, 장기 차입금을 갚으면서 실제 돈 어음이 회수되면 차입금, 빚까지 갚는 회계처리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상관없진 않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부도가 발생했으면 누가 책임지냐, 이게 이제 법리적인 이슈가 있고 그거를 은행이 책임지면 우리는 심플하죠. 좋은 건데 차입 거래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또 골치 아프죠. 그 돈을 받을지 못 받을지 이거를 또 내가 또 실행을 해가지고 채권에서 추심 같은 거 하고 또는 뭐 경매 같은 거 뭐 해가지고 돈 받을 거 받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면 회사에 차입금이 없어요. 회사에. 즉 내가 채권을 팔고 팔므로 인해 일부러 제값을 못 받은 거다. 그래서 손실로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 현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죠. 매각 거래는. 반면에 차입 거래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이 생깁니다. 단기 차입금은 뭐예요? 부채죠, 부채. 빚이에요, 빚. 빚이 생기는 동시에 뭐 받을 어음은 원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받을 채권과 빚이 있는 거죠. 그냥 위쪽은 받을 채권은 없애고 그냥 돈을 받은 것뿐이에요. 여기에는 빚을 지었기 때문에 부채가 올라갑니다. 부채가 올라가면 뭐예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부채 비율이 상승하죠. 부채 비율 상승하면 뭐가 좋죠? 뭐가 나쁘죠? 부채 비율 상승하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숫자가 좋지 않은 거죠. 자본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차입 돈을 꾼다거나 아니면 투자자 앞에 가서 우리가 뭐 밸류에이션 평가하고 실사를 나올 때 이 재무 부채 비율이 이쁘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 정부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도 이 부채 비율이 높으면 뭐 칭찬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각 거래를 좀 선호합니다. 차입 거래보다. 그런 상황입니다.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단기 차입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차입 거래보다는 차라리 어음을 처분하고 일정 수수료를 주더라도 이렇게 돈을 융통하는 방법이 좀 더 나을 거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은행과 그러한 합의가 있어야겠죠. 자, 이러한 돈, 받을 돈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돈. 내가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받을 돈을 받는 방식이 어음이란 방식으로 돈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짚어봤고 하지만 실제 못 받게 생겼어요. 왜? 거래처가 파산 등으로 지급할 능력이 상승함으로써 실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등의 수취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걸 바로 대손이라고 합니다. 대손. 그래서 야, 우리 회사 저쪽 A라는 업체로부터 돈 받을 거 있는데 저 회사가 망했대, 파산했대. 이렇게 얘기 나오면 슬프잖아요. 슬퍼요, 슬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손에 대해서 또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인식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그거를 우리 장부에 계속 달아둘 수는 없어요.
못 받을 게 확실한데 그것도 빨리 떨궈가지고 실제 비용 처리를 받으면 세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개념을 좀 알아볼게요. 우선 대손이라는 것 자체가 거래처가 지급 능력을 상실을 함으로써 우리의 수취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를 대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대손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손 상각비라는 게 먼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대손 상각비 회수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건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 예? 실제로 뭐 부도가 났거나 파산이 됐어도 그 대표이사 멱살 붙잡고 막 난리치고 용역업체에 써가지고 깡패 동원해서 하면 돈 받을 수 있어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데 이거는 내가 미리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손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손실을 기록하는 거고, 대손충당금은 실제 그 못 받을 돈 같은 금액을 달아놓는 거예요. 장부상에. 장부상에 금액을 달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 500만 원이라는 채권이 있는데 그 중에 300만 원은 떼일 것 같아. 근데 떼일 것 같다라는 건 나의 추정이지 확실하게 떼였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 추정은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로지컬하기 때문에 그 300만 원이라는 거를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회수 가능한 돈은 200만 원입니다. 이런 거를 장부에 쓰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회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이 장부를 보는 정보 이용자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내가 못 받을 것 같은 돈, 이거를 장부에 달아놓는 거예요. 이러한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산 시점이라는 건 보통 1년에 한 번 하죠. 스타트업은 뭐 큰 회사들은 반기에 한 번 하기도 하고, 뭐 상장사들은 분기에 한 번, 뭐 큰 진짜 대기업들은 월결산하고 있습니다. 결산 시점이 되면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 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대손 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 네. 이 상각비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듯이 비용입니다. 비용. 손실로 그냥 떨어버리는 거예요. 손실로 떠는데 그 금액을 달아놓자, 장부에 얼마가 나갔는지를. 그게 대손 충당금입니다. 손실로 떨구는 건 대손 상각비.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장부에 달아놔서 이건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보여주는 게 대손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대손이 실제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매출 채권에서 직접 까진 않는다. 매출 채권에서 직접 차감하진 않고요. 대손 충당금 계정으로 별도 집계합니다. 그래서 총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기말 매출 채권입니다. 실제로 받을 돈, 총 내가 받을 돈 500 있는데 그 중에 300은 까일 것 같아. 그러면 내가 200만 원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야. 그렇게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받을 돈이 2천만 원, 2,01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 21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한테 실질적으로 내가 매출 채권은 1,800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받으러 엄도 마찬가지고 실제 받을 돈에서 내가 까일 돈 예상해서 여기다 장부에 달아놓는다. 이게 뭐예요? 대손 충당금입니다. 대손 충당금 보시면은 우선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받으러 엄에 대한 대손 충당금, 이거는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들입니다. 내가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 반면에 단기 대여금 미수금은 상거래가 아닌 거죠. 미수금은 뭐예요? 내가 그냥 사무실 집기 판 거예요. 집기 팔고 못 판 거. 나는 지금 서비스, 어플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어플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돈을 못 받았어. 어떤 거? 내가 갖고 있는 직원이 나가가지고 직원 책상과 컴퓨터가 있길래 야, 이거 어차피 우리 직원 다 안 받을 거니까 이 책상 비품들 다 팔자. 이렇게 해서 팔고 못 받은 돈. 그게 미수금이고요. 단기 대여금은 내가 일부 대여를 해준 거죠. 일시적으로. 뭐 직원들한테 직원 가불 형식으로 돈, 뭐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해준 거 회사 입장에선 대여금이죠. 그런 것들도 역시 대손 충당금에 해당되고, 대손 충당금 까일 돈을 내가 계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상거래와 관련이 없죠. 상거래와 관련된 거, 내가 원래 비즈니스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채권들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비즈니스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매출 채권,
그 상거래에 대한 대산 충당금은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을 쓰고, 여기 미수금 단기대여금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을 쓰는데, 이거 회계 처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강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상거래 채권 외에도 다른 일반 채권들도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하는구나, 못 받을 돈을 다 계산하고 있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손 예상액을 추정해야 되는데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기말 매출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실적률, 이렇게 해서 대손 예상액을 과거의 어떤 실적률을 보는 거죠. 과거에 단일 추정, 한 번에 심플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매출채권 잔액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실제 대손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고 그걸 비율로 정합니다. 그 비율이 올해에도 작년, 재작년 그 비율대로 하니까 맞더라, 그럼 올해도 그 비율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대손 실적률을 그렇게 구하는 거고, 연령 분석법이라는 거는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을 그 상한기일 정도에 따라 몇 단계로 분류한 다음에 단계별 상이한 대손 추정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매출채권일수록 대손 추정률을 높게 적용하겠죠. 왜? 내가 5년 전에 물건 팔았는데 돈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근데 내가 어제 판 거는 내일 주겠대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돈과 5년 전에 판 돈, 뭐가 더 받을 회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오늘 판 거겠죠. 오늘 판 거. 그 사람이 준다고 하고 전화해서 쪼니까 5년인데 6년, 7년, 8년 몇 년 더 지난다고 해서 그게 회수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래서 오래된 매출 채권일수록 그러한 대손, 까일 돈을 추정하는 율을 더 높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의 발생과 회수가 있죠. 실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손 충당금은 내가 미리 쌓아두는 거고, 까일 것 같아서 대손이 실제 발생했다, 실제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게 확정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매출채권을 버리는 거죠. 이제 이 매출채권 받기로 한 거를 빼고 실제 내가 과거에 인식했던 충당금이라는 걸 내가 잡은 겁니다. 충당금을 상세하는 회계 처리를 하고, 만약에 그러한 대손 채권이 회수됐어요. 나중에 실제 내가 못 받을 게 확정돼서 돈을, 그러니까 이 매출 채권이라고 내가 장부에 달아놓은 걸 없앤 거예요. 없앴는데 나중에 실제 어떤 사람이 정말 죄송하다, 그때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다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갚겠다, 이렇게 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출 채권을 다시 살리고, 그때 없앴던 걸 장부에서 지웠는데 다시 살린 거예요. 이 사람이 돈 들고 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죽이면서 현금을 받는 회계 처리를 다시 한 겁니다. 대손의 회수죠. 대손 상각 처리했던 채권의 회수 가능 파악 동시에 현금이 회수되면 그냥 현금을 한꺼번에 넣는 경우도 있고, 실제 이게 확인돼서 나중에 시차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눈다. 결과적으로는 대손 처리한 거를 다시 살릴 때는 현금이 들어오고, 대손 충당금이란 걸 다시 빼주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손의 발생과 회수라는 개념이 있죠. 이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한 거예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이 있으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그 대손 추산액을 대손 충당금, 내가 못 받을 돈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장부에 달아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실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있으면 그러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확인되면 미리 달아놨던 이 장부 금액과 이 장부 대손 충당금이라는 금액과 없애고 서로 상쇄를 시키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손 상각비라는 금액을 인식합니다. 그런 거예요. 실제 대손을 처리한 다음에 채권을 회수했어. 대손 이렇게 해서 없앴는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 들어왔으면 현금을 다시 장부에 인식을 하고 대손 충당금이란 걸 없앴던 걸 다시 살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서, 비용 처리는 계정 과목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회계상의 내용이고요. 세법상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상 인정하는 채권 회수가 얘기하는 게 다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인데, 재무 상태는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게 재무 상태표고요. 경영 성과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두 가지 보고서가 메인인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세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측정된 기업이익을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측정하는 게 바로 세무회계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회계상 이익을 가지고 일정 부분 세법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법상 이익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세법상 이익을 계산해서 곱하기 세율, 이렇게 곱해서 세금을 구하는 거죠. 세금은 되게 스타트업에서 골치 아픈 분야 중에 하나인 거죠. 나는 세금을 조금 내고 싶은데 회사는, 정부는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할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잘 알면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어요. 고민을 하지 않고 관리가 미비하기 때문에 줄줄 새 나가는 세금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어찌됐건 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있고요. 세법에서 보는 규정들이 있고 회계라는 거에서 보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 차이를 세법 기준으로 바꾸는 걸 세무조정이라고 하고, 그렇게 바꿔가지고 얘네들의 세금 여부를 조절합니다. 세법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대손금이라는 거와 대손충당금의 개념이 세법상과 회계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손금, 이미 떼인 돈입니다. 이미 떼인 돈. 이미 떼인 돈은 회수 불가능 채권 대손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전에 장표에서 배웠던 부분이고, 근데 세법에서 보면은 이게 요건이란 게 충족이 돼야 돼요. 세법,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지만 송금으로 인정됩니다. 대손 충당금은 객관적인 손상의 증거가 있을 때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한도, 세법에서 규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규정하는 것대로 하는 게 그 한도 내에서만 인정한다. 이게 세법입니다. 그래서 세법상 대손 사유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렇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 법으로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간 거예요. 내가 물건을 보내고 돈 받을 돈이 있는데 이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어요. 상법상, 어음수표법상, 민법상. 그러면 떼인 돈 못 받는다는 거죠. 법에 의해서 채권된 소멸, 다 법에 의한 겁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취소에 대한 압류 채권, 그 다음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 받은 채권 회수 면제. 마지막 게 뭐냐면 실제 내가 해외에 수출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 돈을 못 받아요. 근데 해외로 뭔가 물건을 보내고 자금에 대한 신고를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해서 한국은행한테 다 보고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래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게 뭐 확인이 되면 실제 한국은행이 그러한 채권 회수를 면제합니다. 그런 결정이 일어나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못 받을 돈이다라는 거를 다른 외부 정부기관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도 야 그래 그런 것들은 너희들 그냥 대손으로 인정 우리가 해줄게, 이런 컨셉입니다. 대손으로 인정한다는 컨셉이 뭐냐면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는 건 이익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죠. 그래서 이 비용 인정이 되게 엄격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것들, 여기 이렇게 말하는 정한 것들만 해당된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부도가 발생됐고 6개월이 지난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실제 임의결산이라고, 우리가 회사에서 장부에 인정하면,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인정을 한다. 여기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이 있는데, 신고조정은 내가 장부에 인식을 안 하더라도, 회계상 장부에 인식을 안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조정을 통해서,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결산조정이라고 하면은 회계상 장부에 반영이 돼야지만 세법상 비용이나 세법상 어떤 입금 이런 걸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장부에 작성을 하지 않아도 작성을 해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고, 여기는 작성을 하지 않으면 세법상 반드시 넣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에 대한 어떤 채권들, 부도 발생한 다음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회수가 안 되면 실제 대손으로 인정하는 거고, 채무자 파산, 강제집행, 형집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도 법에서 정한 거죠. 이런 사유 때문에 실제 대손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금 관련 뭐 세무조정이 있는데, 뭐 이런 건 이제 회계와 세법의 차이입니다. 세법이 아닌 회계가 대손 처리를 했어요. 하지만 실제 강제 대손 사유가 있고 임의 대손이 있고 아예 대손 사유가 충족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겠죠. 회사가 회계 처리했어. 문제 없네.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회사가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실제 이게 세법상 임의대손 사유, 오케이, 문제 없어. 대신 회사가 대손 처리했는데 실제 대손 사유가 미충족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써 있는 이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적으로 회사가 그냥 대손을 충족한 거예요. 떨군 거예요.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가 대손 처리를 안 했어요. 안 했으면 강제 대손 사유는 강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집행, 그 다음에 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실제 반드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세무조정으로, 장부에 반영은 안 됐지만 세무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억지로 비용으로 넣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얘는 장부에 반영돼야 되지만, 반영을 해야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임의대손 요건이기 때문에, 근데 반영 안 했죠. 그래서 아무런 할 게 없고 실제 대손 사유가 미충족됐기 때문에 회사가 회계 처리 안 한 건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회사가 나중에 대손 처리하는 경우,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지금은 강제로 송금 산입을 했어요. 세무조정을 통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 이거 대손 처리해야 될 거 맞네. 그래서 그때 했어요. 그때 하면은 뭐다? 입금불산입 유보로 추인합니다. 이미 한 번 비용 인정, 처음에 강제 대손 사유가 충족됐을 시점에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장부상 반영을 하면 그거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죠. 한 번만 인정한다.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후 대손 사유 충족할 경우에는 송금 산입으로 추인, 추후 회수하여 대손 충당금이 증가 처리한 경우에는 입금 물산입으로 추인. 결과적으로 대손 사유가 미충족됐는데 대손을 그냥 인식을 했잖아요. 회계상으로. 이때는 인정 안 하지만 실제 어떠한 요건들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법과 회계의 차이를 지금 조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못 받을 돈에 대해서 충당금이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회계상 아까 충당금 계산했죠. 하지만 세법상 충당금은 별도 규정인 겁니다. 그 규정을 세법상의 어떤 잣대와 절차, 약속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회계상 규정한 거를. 그래서 보시면 회사는 대손 충당금 개정 기말 잔액이라는 걸 금액을 설정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연령분석법이나 그냥 단일 추정률을 통해서 실제 그 금액 기준으로 기말 잔액을 계산을 했는데, 세법상 별도 한도를 보니까 야, 이 한도를 우리는 다시 정하는 거예요. 세법상 채권의 대손 설정률이라는 걸 곱해서 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와 회사가 설정한 금액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한도를 초과했다, 그러면 그거 인정 안 돼. 왜? 이거는 세법상 인정하는 비용이 아니니까. 만약에 한도가 미달됐다, 미달된 금액만큼 더 그러면 비용으로 인정할 거예요, 억지로? 그렇지 않는다. 이거는 조정사항이 없어요. 왜? 이거는 결산조정사항,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산조정사항은 이제 회사가 장부에 기록을 해야지만 인식하는 거예요. 장부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상 대손 충당금 송금 산입 한도액을 보시면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가액에서 설정률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액에서 율이란 걸 곱해가지고 한도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설정 대상 채권 가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세법상 기준입니다. 세법상 인정하는 채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회계 장부상 있는 채권에서 이러한 설정 제외 채권을 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채권 관련 유보를 적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요거 한번 볼게요. 설정 대상 BS 채권. 말씀드린 대로 외상 상거래와 상거래 이외의 것, 모든 거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됩니다. 그러한 거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외상 매출금, 대여금, 미수금, 어음상 채권, 미수금, 선급금, 기타 여기 회계 기준에 의한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모든 채권은 여기 회계상의 채권으로 잡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뭘 뺀다? 설정 제외 채권을 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이랑 이상한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무와 관련도 없는데 왜 쟤한테 돈을 주냐. 이런 거는 채권으로 받을 돈 인정 안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채무 보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구상 채권. 야, 사업 열심히 해. 왜 이상하게 너가 채무 보증 서가지고 빚 보증 왜 서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채권. 그러니까 내가 보증 서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돼서 내가 돈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럼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생겼죠. 그게 바로 구상 채권인데, 야, 이런 것들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사 사업만 해. 이상한 짓 하지 마. 설정 제외 채권입니다.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고가 매매 거래의 시가초과의 상당액, 뭐 양도법인의 채권,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부당행위 계산에 한마디로 정당하게 거래하라는 거예요. 특수관계자랑 거래할 때 이상하게 뭐 비싸게 뭔가 물건을 팔고 그걸 양도 차익에 시가의 초과분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막 1000원에 파는 거예요. 왜? 저쪽에 일부러 이익을 많이 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면서 내가 100원에 팔 거를 1000원에 파는 건 나한테 이익을 되게 많이 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그 돈을 갖고 싶나 보지. 근데 그렇게 해서 900원 시가 초과분에 대한 1000원에서 100원 뺀 900원에 대한 채권은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나쁜 거니까 하지 말자.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할인 배서. 매각거래는 이미 사라진 거잖아요. 차입거래는 채권이 맞는데, 매각거래는 우리가 채권을 판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 손실을 인식한 어음 기억나시죠? 매각거래. 그거로 인한 어음들은 이미 우리한테 사라진 거다. 제외 채권입니다. 대손 설정률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법상 채권을 지금 구한 거예요. 세법상 채권을 구한 상태에서 곱하기 대손 설정률을 구하는 겁니다. 대손 설정률은 둘 중 큰 겁니다. 먼저 1%, 그 다음에 전기말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 가액에서 단기 세법상 대손금, 이 율 중에 큰 거를 구합니다. 보통은 이거를 계산해서 하는 경우, 이게 큰 경우에는 좀 별로 회사가 채권 회수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통 1%가 많습니다. 1%. 1% 해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만큼 기말 세법상 채권잔액 곱하기 1%에서 그 한도를 구하고, 이 한도보다 비용을 더 많이 했으면 그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고, 근데 그 한도만큼 했으면 실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율을 곱하면 그렇게 한도를 구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은 이겁니다. 돈은 떼이지 않게 수시로 연락하고 현명하게 거래 상대방을 잘 쪼자. 자꾸 이렇게 돈 달라고 하면 다음 거래 안 틀 수도 있고 참 힘들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화를 좀 드리기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툭툭 던지듯이 잘 얘기해야겠죠. 대표님 이번에 결제 좀 비용 처리 좀 해주세요. 뭐 언제쯤 해주실 거예요? 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좀 그분들도 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을까. 너무 오래되면 그 사람도 까먹고 나도 까먹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사람 내가 기억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까먹었는데 그걸 다 얘기하고 일일이 얘기하면 이게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현명하게 잘 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채권 회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